그러니까 그 철학 공부하시면서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공부하는 게 목적도 똑같은데, 자, 진리란 무엇인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접근 방식이죠. 하나는 이제 존재론적인 접근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식론적인 접근 방식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논리적인 접근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론적인 접근 방식은 X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X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원자가 있다, 뭐 소립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뭐 어떤 사물 대상이 있다, 이게 X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하는 건데, 파악 또는 이제 이해하는 건데,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과는 무관하게 어떤 사물들이 있다. 그 세계가 존재한다, 실제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존재론적인 건데, 이거는 신이나 천사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있으면서 안드로메다에 어떤 나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드로메다에 가서 이걸 보지 않는 이상 이거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가지 않더라도 이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론적인 측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신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내려오는 게 인식론적인 거죠. 이제 인식론적인 측면은 나라고 하는 게 있고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있고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둘의 관계죠. 이제 둘의 관계는 처음에는 내가 대상을 이해한다, 인식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대상과 이제 같아지는 건데, 그 같아지는 것이 이 세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빨려 들어가는 세계이거나, 아니면 이제 근대에 있어서는 내가 이 세계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머릿속에서 나의 인식 작용을 통해서 이것들을 구성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인식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관계 속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연역하고 이제 귀납을 통해서 인간이 지식을 얻게 되는데, 연역은 처음부터 이제 정리로부터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자. 뭐 유클리드 계약에서처럼 이걸 점이라고 하자. 점을 어떻게 정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라고 하는 건 아무렇게나 주어진 거예요. 인간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참이라고 생각해서 주어진 거죠. 이제 귀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건 이제 관찰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인간이 원자 수준까지 소립자 수준을 관찰할 수 있는가? 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러니까 전 세계, 또 전기장, 빛, 인간이 다 관찰 못해요. 그러니까 귀납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관측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장비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가장 궁극적인 원자나 소립자 수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를 인간이 관측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인간은 그렇게 할 거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립하거나 또는 이제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론도 허위예요. 인간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그렇게 표현하는 언어, 또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이제 사고하죠. 자, 이것에 따라서 세계를 기술하는 거죠. 언어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것은 이다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자, X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존재론적인 건데, 인간은 존재론도 확인할 수 없고 인식론도 확인할 수 없어요. 단지 인간은 X는 무엇이다 라고 말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현대에서는 인식론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식론에서 넘어온 게 이제 언어 철학, 또는 그렇게 인간이 언어적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인간의 심리적인 태도, 심리 철학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80년대 이후에는
존재론, 인식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가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한상희 선생님은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논리, 언어, 그러니까 언어 철학, 지금 심리 철학 이게 지금 현대 영미 철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것까지 심리 철학 이것도 죽고 지금은 이제 뭐 뇌과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신경과학 이런 걸로 다 넘어오게 돼요. 이게 지금 트렌드가. 그러니까 심리 철학, 언어 철학 하는 것도 지금 늦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 이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철학적 언어, X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상적으로 쓰이고 있냐, 적어도 실제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부합하고 있느냐, 이것만을 다룰 수 있을 뿐이지 인간이 직접 뭐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뭐 양자역학에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인간의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가시광선이나 가시주파수나 뭐 이것에 딱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없어요. 그거를 넘어선다라고 하더라도 기계, 뭐 전자현미경도 다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이거를 이렇게 막 수많이 찍혀 있는 점들을 이걸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이건 이제 이론 적재성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기계는 인간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렇게 해석하도록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언어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이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또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왜 이제 그 논리적인 표현들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을 공부하시면서도 이제 뭐가 지금 메인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자꾸 이제 선생님들 만나시면 자기 분야가 최고고 자기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전부 다 구라예요. 전부 다 구라니까 그거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제가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어떤 게, 그러니까 저기에 어떤 그 철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자기는 존재론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인식론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자기 선택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세계는 이제 어떻게든지 설명이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가, 얼마만큼 이제 개연성, 프로버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가, 이거는 딱 측정해 보면 나올 수 있어요. 절대로 존재론적이나 인식론적으로는 세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다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대는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비트겐슈타인에서는 이제 세계를 언어로 기술한다고 했을 때 그 정확도, 그 타당성, 이걸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적인 측면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공적인 요소, 공적 질서, 이런 어떤 형식,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책을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네. 제가 코로나에 걸린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좀 기억력이 감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걸리신 분 계세요? 걸렸어요? 뭐 후유증 같은 거 없어요? 나는 좀 약간 샤이하게 걸린 것 같은데. 아니, 다 음성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양성 나온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좀 이 머리가 옛날에는 굉장히 총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왜 웃으세요? 코로나 탓인지 나이 탓인지. 자, 비트겐슈타인 조금 20-30분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죠. 자, 지금 서울대 사상연구소 책 176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계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화다. 저희가 이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세계를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건 이제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코기토, 그러니까 어떤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코기토로서 신적 관점 또는 이제 선사적 관점, 이것을 통해서만 나와 무관한 어떤 세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는 자기가 들고 있는 방향만 쏘고 있죠. 요즘에 이제 고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360도까지 되는데, 그래서 카메라가 렌즈가 4개, 그래서 동서남북 다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지가 조합을 해가지고 4차원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의 이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t에 공간 y라고 하는 것에 항상 좌표의 어느 한 일정 부분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로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우물 안에 있으면서 우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자기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물 밖에 동시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물 밖에 있으면서 우물 안에 있는 자기를 볼 때 내가 우물 안에 있구나라고 깨닫는데, 이거는 동시에 있을 수 없죠. 물론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다세계 이론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것이 불가능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이제 세계를 기술하는가? 이 문제가 이제 세계와 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 설정.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반드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세계를 내가 알고 인식하고 그 세계 내에서 뭔가 이제 행위를 하는 존재인데, 그러면 이제 세계를 어떻게 내가 이해할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17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논리학의 명제.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게 세계의 골격을 기술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계의 골격을 기술하는 게 우리 언어이다. 우리의 명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6.124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논리를 등식들 속에서 보여준다. 항상 수학은 이제 니꼬르가 붙잖아요. x 니꼬르 1 더하기 2는 니꼬르 3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서로 등식, 어떤 것이 어떤 거와 유사하다, 어떤 거가 같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 등식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학은 세계 기술을 위한 필요한 모든 참된 명제를 구성한다. 6.343에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과학의 명제들은 사태의 존립과 비존립을 묘사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명제, 그러니까 뭐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은 사태, 어떤 이벤트가 존립하다 있거나 아니면 이제 존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이게 사태의 존립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게 사태의 비존립이죠. 어떤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연과학 명제들이 다루는 것인데,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묻죠. 그러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학문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물음과 관련해서 비트겐슈타인 4.0031에서 철학은 언어 비판이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철학은 논리적인 것이다. 세계를 논리적으로 언어로 기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철학의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비트겐슈타인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19세기까지죠. 철학이 하는 역할은 저렇게 인간이 없어도 존재하는 세계를 기술하는 존재론적인 그런 역할들을 한다. 또는 두 번째로는 나와 대상의 관계를, 나와 세계의 관계를 기술하는, 그것이 내가 대상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대상에 내가 몰입을 하든, 이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인식론적인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인식론적 기술은 그 대상이 정말 그런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거를 빨간 꽃을 보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꽃이 빨간 꽃인지를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너는 빨간 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해줘야 돼. 이걸 이제 제3의 인간 논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척도가 내가 지금 대상을 그렇게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걸 이제 확실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확실성. 영어로는 certainty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모든 인식론적인 문제는 저 확실성의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지식이 확실하냐?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 이거를 100% 이제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일정 부분 개연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일정 부분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전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100% 확실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여전히 회의주의로 남죠. 그래서 회의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죠.
확실성에 대한 반대가 이제 회의주의인데, 회의주의는 첫 번째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가, 정말로 그 X가 Y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가,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X라고 하는 것을 Y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 문제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X라고 하는 것을 Y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정말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성을 증명할 수 없고, 내가 또 X라고 하는 것을 Y로 정의하겠다, 자, 그걸 Z라고 내가 부르겠다라고 하는 그 언어적 표현과의 관련성도 내가 100%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회의주가 항상 저 두 가지 문제와 연관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4.0031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비판이다. 내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억지로 표현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말할 수 있는 걸 표현하는 것을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센스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이제 그것이 아닌 것은 이제 센슬리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무의미한 건데, 무의미한 거는 이 TF로 나눌 수 없는 거니까,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사태의 존립과 사태의 비존립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문제들을 비트겐슈타인은 의미가 없는 진술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는 작업을 비트겐슈타인 언어 비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언어 비판. 자, 그래서 4.0031 거기 인용구를 읽어보시면, 자, 모든 철학은 언어 비판이다. 자, 러셀의 공적은 명제의 의견상의 논리적 형식이 반드시 그것의 실제 형식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뒤에 부분은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모든 철학은 언어 비판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사태의 존립이나 비존립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4.112에 보시면 언어 비판을 어떻게 하냐? 비트겐슈타인은 명료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게 사태를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명시화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환원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테일러도 자아의 원천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게 도덕의 원천들을 우리가 명시화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언어화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명시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신의 의지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신의 맘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신이 죽은 이후에는 뭔가 도덕적인 원칙들을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면 이거를 명제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도덕적인 원천의 명시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마찬가지로 모든 그 철학적 명제들은 이렇게 명료화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112에 보시면 철학의 목적은 사고의 논리적 명료화이다. 철학은 이설이 아니라 활동이다. 철학적 조작은 본질적으로 해명문들로 이루어진다. 철학의 결과는 철학적 명제들이 아니라 명제들이 명료해집니다. 철학은 말하자면 흐리고 몽롱한 사고들을 명료하게 만들고 명확하게 한계를 그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 항상 이제 우리가 필로소피라고 하는 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얘기하죠. 철학하는 활동이다. 어떤 활동이냐? 명제를 명료하게 하는 활동이다. 언어적 비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명료하게 한다는 건 뭐냐? 그것은 참인 명제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거짓인 명제가 되게 하는, 그래서 의미를 갖게 하는 이런 어떤 작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명료하지 않은 문장들, 명료하지 않은 명제들은 명확하게 한계를 그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배제해야 된다. 이건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언어의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사고의 명료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하지만 항상 이제 우연적인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연적인 특성들을 갖는다. 그것이 178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제 명제의 유견상의 논리적인 형식은 실제 형식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만일 이 실제 형식과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의미한 물음들과 명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논리적인 형식이 있고 실제 형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말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언어적인 표현을 논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로직이라고 하는 말이 논리학이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이제 뒤에 s를 붙이는데 여기 말은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나왔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원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논리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논리적 형식하고 실제 형식이 이제 완전히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문 닫고 들어와라고 얘기하는데 문 닫고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제 형식하고 논리적 형식과 이제 다른 케이스들이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비논리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참과 거짓으로 사태의 존립과 비존립을 묘사하기에 부족한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걸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무의미한 진술이다, 무의미한 명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유의미하고 어떤 것이 무의미한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분하는 것인데 무의미한 진술들은 대부분 다 철학, 종교, 그다음에 예술, 그다음에 이제 뭐 윤리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거. 왜냐하면 참과 거짓을 핀포인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한 행동이다, 이게 좋은 행동이다, 이게 이제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왔냐, 비가 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수준에서 이게 아름다운 것인가, 이게 아름답지 않은 것인가, 이게 선인가, 이게 악인가라고 하는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진술들은 무의미한 진술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철학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배제하는 작업을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명료화 작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언어 비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배제한다고 해서 그런 게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예술도 없고 미학도 없고 윤리도 없고 종교도 없고 이게 아니에요. 단지 그것들은 비가 온다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유의미한 진술의 형식으로 수렴될 수 없다. 그런 카테고리에 넣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4.003을 보시면 철학적인 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명제들과 물음들은 거짓이 아니라 무의미하다. 자, 여기서 무의미하다, 이제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지구는 둥글다, 뭐 비가 온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런 종류의 물음에 대해서 결코 대답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신이 있냐, 뭐 영혼이 존재하냐, 인간의 사후에 인간은 윤회하는가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것들의 무의미성을 확립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이제 무의미성을 확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연과학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적인 진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류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있다 없다라고 말도 못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말도 못하고 단순하게 그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일상적인 명제적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건 무의미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철학자들의 물음이나 명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은 선이 미보다 다소 동일한가 하는 물음과 같은 종류다. 그러니까 선하고 미하고 같은 거냐, 이런 것들은 언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깊은 문제들은 실제로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깊은 문제들은 이제 뭐 예술이나 종교, 윤리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문제를 우리가 환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이 H2O다, 또 비가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원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주착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자연과학적인 명제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비자연과학적인 명제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터치해서는 안 되는가,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을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활동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을 언어 비판 또는 명료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철학은 하나의 활동으로서 언어 비판이며 그 목적과 방법은 논리적인 명료화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들을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되게, 다시 말하면 참과 거짓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인식론은 어떤 철학 고유의 영역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심리학의 철학이다. 심리학에 대한 언어 비판이다. 위트겐슈타인도 인식론 까고 있죠 지금. 자, 이거는 철학이 고유한 영역이 아니다. 철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단순하게 심리학의 철학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것으로 간주하느냐, 인간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명료하는가, 그것에 대한 작업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고 있는 그 심리적인 사태들, 이걸 이제 심리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 사태들에 대한 언어 비판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식론 가지고는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 한상희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또한 철학은 어떤 언어 비판과 명료화 작업으로서 사태의 존립과 비존립을 묘사하는 뜻있는 명제들의 총체인 자연과학과는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자, 철학하고 자연과학하고 이제 분기가 된다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다른가? 자연과학은 사태의 존립과 비존립, 단지 비가 오는가 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학문이고,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사태의 존립과 비존립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철학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언어 비판할 수 있는 명료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작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대 철학에서는 그 뭐 과학 철학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철학이라고 하는 게 과학의 신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사유 구조라든지 그걸 이제 뇌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윤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신경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이제 올바른 행동들을 할 때, 또는 이제 뭐 그릇된 행동들을 할 때 인간의 신경화학적인 반응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모럴 엔진 것처럼. 자, 이런 것으로 보면 계속해서 과학이 철학의 영역을 침범을 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철학이 모든 학문에 만하게 학였는데 지금은 이제 역으로 철학이 이제 쓸 곳이 없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고민하게 됐던 것이 위트겐슈타인이 그럼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자연과학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어떤 지점에서 갈라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 답이 바로 언어 비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하는 거가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자기들은 이해하는데, 실제로 이제 세계를 지도처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지도.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이 세계를 과학, 뭐, 그것이 이제 이론 과학이든 뭐 실험 과학이든 이런 추론이나 관찰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죠. 뭐 등고선처럼 이게 뭐가 있고 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도를 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철학이 하는 건 뭐냐? 이 지도에 나타나 있는 이런 표현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술, 디스크립션 또는 이제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기술돼야 되는지를 비판하는 게 바로 명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리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뭐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리는 것이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타당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적 표현들, 이걸 이제 위트겐슈타인 논리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 논리학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자, 어떤 사람은 산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산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바다를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언어적 표현, 논리학은 다 이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무성이든지 우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은 이걸 엄마를 보면서 마마라고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리스 말로는 이제 메테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다 다르죠. 이거는 언어가 갖고 있는, 이 논리학이 갖고 있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현대 언어 철학 또는 이제 현대 영미 철학이 갖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특징들이고, 자, 이것과는 달리 이제 현대 그 독일 철학, 대륙 철학에서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건 이 지도가 정확하지 않죠. 자, 왜 정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 지도가 이제 아테네 지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이제 아테네를 실제로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신다가마 광장이 있고, 여기는 국회의사당이 있고, 여기는 뭐 무슨 광장이 있고 있는데,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내가 보고 왔던 내 기억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또는 실제 아테네하고는 똑같지가 않겠죠. 이걸 이제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지 똑같은지 아는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의 의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식만이 이 그림하고 이 실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지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식은 항상 지향성을 가지고, 의식은 항상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thinking of예요. 자, 아무렇게 멍 때리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생각은 무엇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아테네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지향성의 현상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상학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자들 뒷모습 보면 앞모습이 어떤지 머리에 떠오르죠. 그다음에 이제 전화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나 모양이 떠오르죠. 다 이게 지향성이에요. 안 봤잖아요. 뒷모습만 보고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우리가 추측하게 되고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물론 이제 이게 심리학에서는 그냥 연상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연상작용들이 이게 중첩이 될 때 동일한 결과들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상호 주관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상호 주관성. 그래서 이제 그 사회과학에서도 질적 연구를 할 때, 질적 연구를 할 때 항상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임신과 관련된 설문조사하거나 아니면 육아와 관련된 설문조사하거나 뭐 입시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 다 의견들이 수렴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다르고 사람들이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른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그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질적 가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식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환원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이제 현상학이에요. 독일 현상학. 뭐 후설이나 이제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학문들을 창안을 했죠.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도 질적 연구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저런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호 주관적인 어떤 공통적인 요소들을 뽑아내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저런 것을 언어를 통해서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현상학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서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학문, 특별히 이제 자연과학과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79페이지로 가시면 4.11 또는 4.111에서 이제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4.11 보시면 철학은 자연과학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연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학문적인 방법과 철학이 다루고 있는 학문적인 방법은 다르다. 왜 다른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명료함으로써, 그리고 무의미한 것에 대해서 그 무의미성을 확립함으로써 명료화 활동을 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자연과학의 영역을 확정하며 생각될 수 없는 것에 한계를 긋는다. 철학이 하는 건 뭐냐면 자연과학의 영역에 한계를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할 수 없는가, 이것을 그 분계선을 그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그 영역을 확정해주는 그런 작업이 바로 철학적인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생각될 수 없는 것. 자, 생각될 수 없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연과학의 영역이고, 자, 말할 수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윤리라든지 뭐 철학, 아니 윤리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예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될 수 없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자연과학의 영역을 구분해 주면서 드러나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그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서론에서도 가운데 부분 보시면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사실상 비트겐슈타인이 논거라는 언어 비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유의 한계를 긋는 것이다. 그 방법에 일한 말할 수 있는 것을 명료하게 묘사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밑줄 그으세요. 보이는 것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자, 4.115도 마찬가지로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을 명료하게 묘사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것인가? 절대 표현은 못해요. 뭐 진선미 마찬가지, 진리도 마찬가지고 선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움도 마찬가지고, 이 진선미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사유가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그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4.115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깨닫는 도의 상태에 이제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거나 아니면 클라리넷 독주곡을 들을 때, 자, 그걸 말해봐. 말 못해요. 말하면 70억 인구가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참과 거짓의 문제예요. 근데 누구나 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듣거나 클라리넷 연주곡을 들으면서 우리가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왜? 뭔가 보여지기 때문에. 예술성이라고 하는 거, 미학적인 특성, 이걸 이제 칸트가 얘기하는 취미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는 없지만 모두 다 그런 작품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고 숭고함을 갖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즐기게 되는 거죠. 뭐 향유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루브르 박물관 4층에 올라가면 이제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데, 모나리자 그림에 대해서 말해봐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뭐 말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 갖고 전혀 감흥을 받지 못해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러죠. 왜 그 자리에 갈까요? 그 자리에 가야만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빛의 속성에 대해서 빨간색이 무엇인가, 이거 뭐 전자기파에 대해서 아니면 빛의 굴절이나 파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맹인들도 빨간색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빨간 장미를 봤을 때 느끼는 느낌은 빨간 장미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죠. 그러죠. 빛의 파장으로 그게 몇 파장인지 물리적인 어떤 값을 갖는 건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빨간 장미가 갖고 있는 빨간색은 아니거든요. 빨간색은 빨간 장미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빨간 옷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때만이 우리에게 엄청 그 충격파가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거나 그런 세계에 이제 몰입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게 바로 철학의 역할이다. 그 가르마를 타주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딱 나눠줘서 그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 그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 보시면 6.54를 보면 이렇게 이제 명료하는 방식이, 자, 나의 명제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명한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만일 그가 나의 명제들에 의해서 나의 명제를 딛고서 나의 명제를 넘어 올라간다라면 그는 결국 나의 명제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는 말하자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그 사다리를 던져버려야 한다. 그는 이 명제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세계를 올바로 본다. 왜 이게 표현하면 세계를 올바로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러니까 자연과학으로만 보면 세계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고, 세계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세계를 올바르게 보는 것이다. 자,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윤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올바르게 보는 게 윤리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거, 뭐 약속을 지켜라, 사람을 죽이지 말, 이게 윤리가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왜냐하면 그건 이제 기술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되고 그건 단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데 그것을 이 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의 한계들을 명제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말할 수 있는 특성들을 지적하고 그 한계를 구워줌으로써 드러나지 않았던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그게 예술의 영역, 종교의 영역, 이제 윤리의 영역들이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세계가 이것 말고 이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세계를 올바로 보는 거다. 바로 세계를 윤리적으로 보는 것이다. 세계를 도덕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철학은 뭐예요? 도덕이죠. 세계를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도록 던져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의 이 논리철학 논고가 대부분 다 막 논리학 책이다. 앞에도 막 논리학적인 그 증명 방식들이 나오고 있고 논리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자, 그것이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단순하게 이제 논리가 이렇게 절차적으로 진행한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넘어서서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 가르마를 타주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가르마를 타주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거기서 세계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철학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캠브리지 대학을 떠나버려요. 이걸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제 6.54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이런 활동의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제 올라갔으면 사다리를 던져버려야 된다. 더 이상 이제 철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철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게 보여주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일단 탐색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철학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 철학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철학이 하는 마지막 작업이 뭐냐? 보여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거, 그런 영역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세계는 끝난다. 자,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또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너무 단순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 비트겐슈타인이 차근차근 명제가 무엇이고 논리가 무엇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넘어서서 이렇게 이제 결론적인 부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무슨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가, 이 컨셉, 큰 컨셉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세계를 이제 인식하는 주체가 있어요. 인식하는 주체가 어떤 주체인가? 이걸 이제 형이상학적 주체, 철학적 자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철학적 자아나 형이상학 주체는 개별적인 우리 인간하고는 달라요. 개별적인 인간은 이런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봐도 금방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아가 어떤 자아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비트겐슈타인 쇼펜하우의 의지 개념으로부터 끌어오게 되는데, 그런 개념을 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